네, 저희 수업 시작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 있는 거는 운영체제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뭐고, 이때 뭐가 있었니, 저가 있었니,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식의 변화들이 이루어졌느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떠한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갔느냐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싱글 배치가 나왔었죠. 그게 초창기에는 운영체제가 전혀 없었지만 점점 기계는 되게 비싼데 사놓고 봤더니 이 기계가 실제 돌아가는 시간이 좀 유식하게 말하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너무 낮더라. 그래서 그게 왜 낮은지를 이제 분석해 본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 셋업하고 테이크다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럼 얘네들을 비슷한 일을 하는 애들끼리 묶어서 순서를 잘 조정해서 진행을 하면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배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배치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오버헤드를 잘 줄여봤는데 그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봤더니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그닥 많이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또 왜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지를 한번 봤더니 CPU에서 잡을 처리할 때 보니까 CPU가 막 돌면서 연산을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연산의 결과를 다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아웃풋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그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면 이 인풋 아웃풋을 어떻게 없앨까? 근데 컴퓨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인풋 아웃풋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한 거는 없애지 못하면 잘 숨겨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잡 1이 수행하고 나서 IO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잡 1을 잠깐 멈추고 잡 2를 수행하고 그러면 IO가 수행되는 시간과 CPU가 동작하는 시간을 오버래핑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IO를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IO 동작과 CPU를 오버래핑 시킴으로써 IO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 CPU가 노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방식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정말 얘를 문제없이 구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자, 배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잡이 딱 하나만 올라와 있죠. 그 잡 다 수행하고 나면 넥스트 잡 올려서 수행하고, 그거 다 끝나면 그 다음 넥스트 잡을 올려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자, 잡 1을 수행하다가 잡 1이 IO를 요청하면 잠깐 멈추고 잡 2를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잡 2가 미리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잡 2를 다시 스토리지부터 메모리로 올리고 그리고 수행하려면 그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IO가 또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싱글 배치와는 다르게 멀티 프로그램에서는 메모리에 여러 개의 잡이 미리 올라와 있어야만 하는 거죠. 미리 올리는 게 뭐가 문제야 할 수 있지만 자,
잡 1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 잡이 하나만 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메모리가 저렇게 돼서 뭐 모든 잡들이,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항상 상주하는 공간이 저기라 그러면 1000바이트를 쓴다고 쳐요. 메모리 주소 하나랑 1바이트니까. 그렇다고 치면 이제 잡이 모든 잡들은 올라올 때마다 여기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주소 1000번지부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 구조에서 배운 것처럼 프로그램 카운터는 즉 CPU가 수행해야 될 명령어가 담겨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치는 프로그램 카운터는 항상 1000번을 가르치고 있으면 돼요. 매번 여기 있는 걸 수행하니까 순서대로. 그런데 멀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면 자, 좌비를 수행할 때는 1000번이지만 좌비를 수행할 때는 예를 들면 1200번, 잡3는 뭐 1300번, 잡4는 1700번, 뭐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와 있는 잡마다 나의 시작 주소를 시스템이 알고 있어야 되죠. 잡 2를 수행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어디로 놓아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싱글 배치에서는 무조건 프로그램 카운터의 시작은 1000이에요. 이때는 잡 1은 1000, 잡 2는 뭐 예를 들면 1200, 잡 3는 1400.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만 관리하면 끝날까요? 문제는 잡들이 매번 수행할 때마다 시작 주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시스템에서 메모리는 항상 부족해요. 컴퓨터가 개발되고 지금까지도 메모리가 여유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메모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러면 좌필이 항상 저 자리에 있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잡이를 수행하고 잡이를 수행하고 뭐 잡쓰리를 수행하다가 그 다음에 잡사가 아니라 잡오가 갑자기 들어와서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죠. 급한 일이 있는 거죠. 운영 체제는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나눠놔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자비리 워드 치다가 뭐 음악 듣다가 자비가 MP3 플레이어 음악도 들으면서 워드 치면서 검색 엔진도 잡스리를 띄워놓고 인스타도 열어놨어요. 잡4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DM도 보내고 놀고 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만약 뭐 남자친구 애인한테 카톡 영상 통화가 띵 와요. 그럼 뭐가 급해요? 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저희 생각이 다른가요? 아, 그런가요? 저는 와이프한테 영상 통화 오면 무조건 받아야 돼서 그게 최우선 아닌가요? 일단 그걸 무시하고 난 게임이 더 중요한데 게임하면 관계가 유지됩니까? 그럼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그러면 카톡을 열어서 영상 통화를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잡 1, 2, 3, 4로 메모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카톡 영상 통화를 하려면 카톡이 메모리에 올라와야 되죠. 카톡 프로그램이 올라와야 될 거예요. 꽉 차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쵸. 빼내야죠. 방법 없어요. 여러분 시스템에서는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특별하게 막 하이테크닉 없어요. 그럴 건덕지가 없어요. 없는데 뭐 그럼 빼내고 넣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이 중에 뭘 빼낼 건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연구의 대상이죠. 어떤 걸 빼내는 게 좋은 거냐. 그거는 알고리즘 연구의 대상입니다만 안 뺄 수 있는 방법은 없다예요. 그럼 빼야 돼요. 자비를 뺐어. 자, 뭐가 들어왔어요? 카톡 영상 통화를 했고, 나 게임 딱 내리고, 워드에서, 나 과제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걸 닫았어요. 끝나고 나서 근데 내가 다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좌합일이 다시 또 올라와야 되죠. 어디로 올라와야 돼? 달라요, 그때. 무조건 그러면 원래 있던 위치로 옮긴다? 그거는 보장이 안 돼요. 왜? 그때그때 메모리의 빈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잡이 쭈루룩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냥 비어 있는데 나눠서 쭉쭉 들어가요. 빈 공간에. 그러면 그 다음 다시 잡 완이 올라왔을 때는 원래 천 번지일 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잡 1을 게임을 더블 클릭해서 메모리에 올라올 때마다 그 메모리 그 잡이 수행되는 주소는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말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 로케이션이 아니라 메모리 릴로케이션에 문제가 생겨요. 저 의미는 뭐냐면 잡을 메모리에 계속 위치시켜야 되잖아요. 얘를 수행하려면 메모리에 올라와야지만 수행되는데 얘가 매번 위치하는 게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 딱 올라온 게 유지만 돼도 관리하기 심플하죠. 그냥 데이터 스톡 하나 있으면 좌합일은 주소 1000, 좌합일은 주소 1200. 그냥 그거 데이터 스톡 하나 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잡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릴로케이션의 문제. 재배치를 했을 때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시스템이 알고 있어야지만 얘를 수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모든 잡들이 메모리에 올라올 때마다 얘의 시작 주소가 어딘지를 매번 트래킹하고 관리하는 썸띵이 운영체제에 추가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프로텍션은 뭘까요? 프로텍션, 메모리 프로텍션, 뭘 것 같으세요? 응? 용량이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 음, 내가 아까처럼 뭘 빼내야 하는데 빼내지 못하고 그 새로운 거를 실수로 이제 운영체제 저기 위에 있는 메모리에 침범을 해버린다거나 뭐 이럴 때 프로텍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공간에 여러 개체가 있을 때 우리는 각각의 개체가 있어야 허용된 그 공간 에너지가 공간에 이거를 IS 서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부터 뭔가 침범이라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전에 잡이를 빼냈다가 다시 올려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만약 1000이고 뭐 1200, 1300, 뭐 1500 이렇다고 칠게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잡 5가 이제 들어와야 돼요. 잡 5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얘를 일단 뺐어요. 그래서 잡 5를 넣으려고 해요. 내가 얘를 빼서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 비어 있는 공간은 총 몇이에요? 200이죠. 주소 하나당 1바이트니까 200바이트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잡5가 만약 300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저기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답을 여러분이 물론 랭귀지에는 버벌 말로 하는 랭귀지랑 넌 행동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대답이긴 한데 이 대답은 제가 그 인센티브를 못 드려요. 예?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자, 내가 만약 이 메모리에 하나만 넣어야 돼. 그러면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있어요? 메모리 전체보다 크냐 작냐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는 넣을 때마다 자, 빈 공간이 어디고 여기에는 얼만큼 들어가고 나머지 나눠서 어디에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따져서 넣어야 되죠. 절대 그냥 우리가 무식하게 빈 공간이 있네. 그 잡 5를 집어넣어 버리면 잡 2에 100바이트까지가 오염이 되겠죠. 침범이 돼서. 만약 얘가 300바이트짜리를 넣어버리면 뭐 300이면 좀 그러네. 250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250바이트라 그러면 집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잡 5가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잡 2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메모리 프로텍션, 그 각각의 잡들이 메모리에 올라올 때 다른 잡이 위치한 메모리 영역에 영역을 침범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침범한다 그러면 올리지 않거나 추가적인 빈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액션들을 취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충분한 빈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올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잡을 하나만 올릴 때는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잡과의 그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교류작 뭐 다른 잡을 침범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여러 개의 잡을 메모리에 올리려고 하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도 당연히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좀 바보거든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멀티 프로그램 배치 시스템 하면 막 인터럽트니 뭐 메모리 프로텍션, 컨커런트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게 그냥 그 시절에 그냥 들어간 기술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프로텍션, 릴로케이션 그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최적이냐. 근데 그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하다 보면 얘를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간 기법들인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보면 이게 있죠. 이거를 색칠을 해야 되나? 요까지는 멀티 프로그래밍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집으로 잡으로 옮기고 그래서 오버래핑 시키고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얘가 높여줘요라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하려면 그냥 얘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가 공짜로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치러야 되는 비용이에요. 얘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에서 하지 않으면 위에 거에 이 위에 멀티 프로그래밍의 베네핏, 이득을 나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저기 위에 보면 인터럽트 핸들링이라고 있죠. 자, 요걸 하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컴퓨터 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변화가. 뭐냐? 이전에는 잡을 시작하면 또는 뭐 우리가 프로세스면 프로세스를 딱 스타트를 하면 얘는 끝날 때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아요. 배치든 여러 잡을 묶어서 배치를 했으면 이 잡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잡 1이 끝나야 잡 2가 되는 거지. 잡 2를 하다가 멈추고 잡 2를 하고 잡 2를 하다가 멈추고 잡 3를 하고 그다음 돌아와서 남은 잡 1을 수행하고 이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는 가능하죠. 시스템에서 할 때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현재 수행 중인 놈을 스탑할 것이냐예요. 여러분 생각하죠? 스탑하면 되지. 그냥 멈추면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재수행할 때 멈추는 것까진 그래 오케이. 뭐 어떻게든 멈추게 할 수 있어. 뭐 가장 심플하게 킬해도 되잖아. 사람이 정 방법이 없으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오네 그럼 킬.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인건비가 싸니까 사람 붙여놓으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재수행할 때 어디서부터 재수행할지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좌비리 쭉 수행이 됐어요. 좌비리 1000번지부터 주소 1000번지부터 쭉 수행하다가 1090에서 아이오가 딱 발생을 했어. 주소 1090에서. 그러면 아이오를 처리하고 나면 얘는 그 다음 몇 번지로 가야 돼요?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순차적으로 가냐? 일씩 증가한다고 하면 1091을 가야 되죠. 멈췄다가 다시 수행할 때. 이걸 누가 알려주냐고. 네가 1090에 멈췄어, 이전에. 그러니까 네가 다시 수행 그다음에 아이오가 왔다는 걸 알고 나서 그것도 알아야 되고 알고 나서 네가 그다음 다시 수행을 해야 돼. 그때 너 1091이야. 라고 그걸 누가 알려주냐.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멈추는 걸 우리는 뭐 크게 초창기에는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희가 좀 이따가 인터럽트 그다음에 그 확장된 개념의 익셉션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리뷰를 해드릴 건데 멈춰야 돼요. 문제는 멈추고 재수행을 할 때 이 재수행이 뭐냐? 제가 아니 여러분 저한테 컴퓨터 구조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른 것도 까먹으셨겠지만 사실 시험 문제에 내지 않지만 제가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시간 정도에 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성능 관련해서 성능을 개선할 때는 커먼 케이스는 빠르게 레어 케이스는 정확하게. 그게 올바른 엔지니어의 접근 방식이다. 그걸 강조를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서 얘를 적용할 때 이 기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드려요. 그 판단의 기준은 as if라고 요약돼요. 뭐냐? 이 기법을 내가 적용을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기법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얘를 적용했을 때도 as if 얘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얘는 문제없는 기법이에요.
내가 얘를 중간에 멈추고 다시 수행해야 돼요. 그럼 이 기법이 올바른 기법이려면 이 얘가 수행된 결과가 이 잡이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수행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해야만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아이오하고 다시 잡을 아이오 때 멈추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쭉 가면 되니까. 문제는 얘 갔다가 얘 갔다가 얘 갔다가 얘를 와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메모리 릴로케이션도 그거예요. 찾아야 돼요, 제가. 나머지 잡일이 메모리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어디서 끊었고 언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재수행해야 될지도 다 관리가 돼야 돼.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저희가 운영체제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컴퓨터 구조 때 우리가 명령어를 수행하려면 우리가 CPU가 명령어를 수행하려면 이 명령어와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1차로는 어디에? 메모리에 있죠. 그럼 메모리에 있는 놈을 내가 가져오면 어디에 담아요? 레지스터에 담아놓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연산을 했어요. 자, 우리가 수행하는 게 A는 B 플러스 C, 뭐, 그 다음에 D는 A 곱하기 2. 근데 요때 예를 들면 스캔F를 해서 뭘 받았어. 그래가지고 E는 그 다음에 D 곱하기 뭐 F 이렇게 돼서 스캔F로 F를 받았다고 쳐요. 그럼 여기 수행하다가 딱 끊겨서 F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얘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 얘가 뭐 100, 104, 그 다음에 얘가 108번지예요. 메모리 주소가. 그럼 104에서 딱 끊기고 그다음 108을 수행해야 되죠. 그러면 운영 체제는 얘가 104에서 끊어졌고 그다음에 얘가 재수행될 땐 108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예를 들면 얘 어셈블리 랭귀지를 만약 바꾼다고 치면 뭐 얘를 add R1, R2, R3 했어요. 그러면 요 A가 R3에 담겼을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뭐 멀티플라이 해놓고 그다음 R4, R3 했어요. 그럼 요 결과 D는 R4에 담겼을 거야. 자, 끊겨지고 나서 얘를 어셈블리로 바뀌어져 있을 때는 없나? 바뀌어져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얘도 뭐 멀티플라이 얘는 뭐 R5, R4야. 그럼 R4 값을 써야 되죠. R4에 지금 예를 들면 B와 C가 1이고 얘가 뭐 1, 2다 그러면 R3에는 3이 제일 처음에 담겨 있을 거고 R4에는 A 곱하기 C니까 2, 3은 6이 담겨 있을 거잖아 얘가 6이. 그쵸? 그러면 내가 끊고 다시 수행했을 때 R4에 6이 꼭 담겨 있어야지만 그 다음을 수행할 수 있죠. 정상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기억이 좀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CPU에 레지스터가 많아요, 적어요? 몇 개 정도 있어요? 여러분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배웠을 때 몇 개 있었어요? 우리 리스크 5에는 몇 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까? 맞았는데 같습니다로 하지 마세요. 예, 같습니다를 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이게 되게 사소한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앞 시간에도 이거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사교적인 모임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이 위험하죠. 친구랑 얘기할 때 이건 이거야, 이건 저거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 위험하죠. 사교적인 표현에서는. 그땐 이거 이런 거 같아. 이거 이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말투가 여러분이 회사든
뭐든 사회에 나가서 업무적인 관계로 누군가와 대할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습관 고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잘 지적도 안 해줘요.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딴 데서 욕 먹든 말든 뭐 신경 안 써버려요. 위에 사람들도 잘. 엔지니어는 뭐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어떤 사실이면 그냥 그 사실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그게 주장이면 근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도 사람들과 함께 말을 하거나 특히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걸 보거나 뉴스 같은 걸 볼 때 사람들이 되게 혼돈하는 게 있어요. 주장과 사실은 달라요. 음. 근데 사람들이 주장을 사실처럼 하기도 하고 특히 사실을 주장처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이제 속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때는 그 이유는, 근거는.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이니까, 그건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32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 한 개의 스페셜 레지스터 PC가 있고, 플로팅 포인트용으로는 따로 있죠. 인텔은 더 적죠. 왜? 시스크였으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레지스터를 못 집어넣어서, 최근 64빗 인텔 아키텍처 같은 경우가 16개. 이전에는 8개 정도밖에 없었죠. 리스크 타입은 그나마 계속 32개를 유지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잡마다 각자의 레지스터를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모든 잡들이 레지스터를 함께 써요. 그럼 내가 잡 1을 쓰다가 잡 2가 수행될 때도 R1, 2, 3, 4, 5, 6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리스크 5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때 콜링 컨벤션이라고 배우죠. 이거는 서로 다른 잡이지만 여러분이 함수를 계속 호출하잖아요. 그럼 개별 함수들도 내가 레지스터를 쓴다고 그걸 수행하려면 그러면 여러분 메인에서 쓰다가 어떤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 메인이 이제 콜러가 되고 호출된 애가 콜리가 되잖아요. 콜러도 레지스터를 쓰고 콜리도 레지스터를 쓰잖아요. 그럼 이 레지스터가 오염되면 안 되죠. 왜? 메인이 하다가 펑션은 뿡 띄어서 저기서 또 수행하다가 끝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링 컨벤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점프 앤 링크 레지스터라는 게 있었고 돌아올 주소, 리턴 어드레스를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 스택에다가 리턴 어드레스를 계속 보관하죠. 레지스터도 그래서 콜리가 콜러를 부르면 콜러가 콜리를 부르면 너 이 레지스터를 써도 돼 라고 레지스터를 주면서 기존의 값을 나의 스택 프레임에다 저장하고 콜리는 내가 레지스터를 쓰면서 야 이거 콜러가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저장해 놓고 원래 값을 저장해 놓고 내가 쓰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때 다시 복구하는 형태를 쓰잖아요. 하나의 잡에서도 그런데 서로 다른 잡에서는 당연히 누가 어느 레지스터를 쓰는지 CPU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관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작업을 수행했을 때 중간에 멈추지 않고 수행될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잡들이 어떤 레지스터를 썼고 그 레지스터의 최종 멈췄을 때 값이 무엇인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얘가 다시 수행될 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 얘가 이전에 어떤 그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도 이 해당 잡의 재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정보들도 다 관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얘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어떤 잡 또는 우리가 나중에 프로세스라고 할 텐데 이 프로세스가 스타트돼서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였죠. 초창기에. 얘를 중간에 멈춘다라는 게
그냥 멈춘다는 생각은 쉽지만 이걸 멈췄을 때 문제는 멈추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른 작업들을 쭉 한 다음에 다시 재수행할 때 얘가 문제없이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인터럽트 핸들링이기도 하고 운영체제가 다시 재수행하기 위해서 그 재수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트래킹하고 관리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체제에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이 구현되지 않으면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멀티 프로그램 방식의 앞에 저걸 통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극대화하는 베네핏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존엔 없었던 메모리 관리도 필요하고 멈추고 재수행하기 위한 인터럽트 관리도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런 기능들이 그냥 예전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니네들 나중에 운영체제 배울 때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만들고 싶어요. 저런 게 없으면 좋아요. 간단해지잖아. 근데 저게 없으면 안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사실 저희가 이 내용들을 이후에도 똑같이 중간중간 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큰 그림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그 개념들이 나왔을 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컨커런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컨커런트 프로그램. 여러분, 컨커런트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동시성 아니 일시성. 그럼 패러럴은 뭐예요? 그것도 같은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어떻게 달라요? 제가 배웠는데 기억이 잘 기억을 되살려. 컨커런트. 그죠? 동시성. 맞아요. 맞아요. 패러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패러럴 형, 평행, 병렬. 패러럴 컴퓨팅 하면 병렬 컴퓨팅. 패러럴 컴퓨팅 여러분 꼭 배우셔야 돼요. 오늘 안 가르치지만 되게 중요한 과목. 예전보다 천만 배. AI 시대죠. AI 컴퓨팅은 다 패러럴 컴퓨팅. 패러럴 컴퓨팅에 맞는 운영 체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꼭 패러럴 컴퓨팅은 김낙훈 교수님 아니면 한 남동훈 교수님이 아마 들어하실 텐데 졸업하시기 전에 한번 들어두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럼 패러럴과 컨커런트는 같은 걸까요? 예? 다른 거 기억 안 난다고 배운 기억이 있지만 여기서 했잖아요. 지금 학생님이 빡치면 빡칠수록 이 두 개념에 대해서는 절대 안 써.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다면 두 개의 단어를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는 제가 얘기하긴 할 건데 저희 운영 체제는 전 세계 모든 운영 체제 과목은 기본적으로는 싱글 코어를 가져갑니다. 멀티 코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는 스킬과 꼴랑 딱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멀티 코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킬은 한 번에 하나밖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멀티 코어 좋은 거는 코어 막 스토머 코어 막 여덟 개 에너지 코어 킹 코어 네개 여섯 개 하고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리퀴스로 보다가 와 가족부가 안 사는 나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컴퓨터를 딱 켜고 내가 크게 오더하면서 이거 음악 가지고 음악 듣고 난 어떤 친구가 이판 보면 하고 특별하다 모르는 게 있어 갑자기 하고 멀티코어에서 반응해요 안 돼? 하나 왜냐면 1번 코어가 뭐다 2번 코어가 3번 코어가 인스타를 담당하고 4번 코어가 문제인을 담당하고 깔끔하죠. 싱글 코어 때는 돼요? 돼요? 어떻게 돼요? 저희 때는 얘가 대학교 때까지는 전 세계에 멀티코어라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멀티코어가 처음 한국에는 2004년 6년 전에 다 싱글코어였어요. 또 펜티어 가지고 8년 때문에 있고 했지만 그 코어 두 개는 아마 코어 뭔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저희가 대학교 때는 제가 대학교 때는 다 싱글코어였어요. 저희도 모두 하면서 그때는 이제 MP3 플레이어로 음악 듣고 또 음악 듣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인스타는 없으니까 그 MSN 메이킹 같은 거 하고 메신저랑 하고 그다음 뭐 검색 엔진 해가지고 아니 검색 엔진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포함하는데 내가 말한 후자가 컴퍼런 원자가 패러럴 패러럴은 물리적으로 실제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걸 패러럴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서로 다른 코어에 할당을 하면 동시에 1초라고 하는 뭐 시간 타임에서 20, 뭐 우리가 아침 00시 00초 딱 그 시간에 동시에 딱 수행되죠. 싱글 코어는 아까 학생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운영체제 때 운영체제 하면서 곧 배우게 될 건데 그럼 이번 시간에 잘 나왔겠죠. 후기는 바람. 정확히 말하면 짧게 짧게 나눠서 돌려가면서 예를 들면 수행을 해요. 근데 사람은 그걸 감지할 만큼 감각이 높지 않아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처럼 보이는 게 개념적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운영 체제에서는 패러럴 컴퓨팅에 대한 얘기는 없죠. 왜? 우리는 싱글 코어를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싱글 코어를 가정하기 때문에 패러럴 컴퓨팅은 안 하지만 당연히 컨커런트에 대한 거는 저희가 챕터 26부터 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메모리에 컨커런트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뭐 되게 빠르게 돌려가면서 잡 1, 2, 3, 4 수행하고 다시 1, 2, 3, 4 수행하면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뒤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자, 예를 들면, 저러려면 메모리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자, 근데 컨커런트로 수행할 때, 응? 아니, 예를 들자면 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요 내용들이 요것들은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바운드레스. 내용은 나중에 다 저희가 이제 메모리 관련된 데서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MMU도 다룰 거고요. 예. 주소 변환을 해주는 MMU도 다 다루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컨커런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컨커런시에서 뭔가 동기화가 잘 안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엄마가 문자를 아들한테 보내고요. 여자친구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들아 냉장고에 카레 있다. 엄마가 보냈어요. 메시지 빵 보냈어요. 여자친구가
우리 헤어져. 잘 먹고 잘 살아라. from 뭐 왼수로부터 온 거죠. 여자친구로부터 온 거예요. 헤어졌으면 왼수가 된 거죠. 아니야. 헤어져서도 좋은 친구로 남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 아무튼 저기 왔어요. 그러면 저 두 개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거는 각기 다른 조합이에요. 지금은 뭐, 저건 똑같은 수신 프로그램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배우지만 스레드가 다르죠. 아무튼 각기 다른 일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얘네 두 개를 잘 구분하지 않고 각각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를 안 해주면 이 두 개가, 왜냐하면 저 두 개가 정말 짧은 시간을 타서 예를 들면 아들아 냉장고에 카레 있다가 다 오고 나서 우리 여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아 받고 우 받고 들 받고 리 받고 아 받고 해 받고 이렇게 하나씩 받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받은 것들을 아들아 있는 저 잡과 여자친구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이 잡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메일이고 얘는 문자로 왔다고 치면 이 두 개를 잘 구분시켜 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아들아 우리 헤어져 냉장고에 카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올바른 예를 들면 얘네가 따로따로 아예 따로따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런 걸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컨커런시 문제라고 합니다. 컨커런시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정말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시간대는 아니지만 여러 잡들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돌려가면서지만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운영체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커런트 문제를 관리해 주는 기법이 필요합니다. 컨커런시에 관련된 문제를 할 때 조금 많이 그 실제 교재에서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뱅커 문제예요. 뱅커 알고리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에서 내가 10만 원을 딱 뽑았어요. 부산에서도 10만 원을 딱 뽑았는데 정말 동시에 쫙 뽑았어. 컴퓨터가 시간을 아날로그로 인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의 시간은 디지털 시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컴퓨터는 동일한 게 인식한 그 시간 내에서 저 두 일이 동시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저게 실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꽤 예전이지만 초창기에 저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우리는 저걸 관리할 거냐는 거죠. 그게 컨커런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여러 개의 잡이 있을 때는 저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썸띵도 운영체제는 들어가야지만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하려면 이런 인터럽트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IO를 잘 숨기면 우리는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인터럽트 뭔가 수행 중이던 놈을 멈췄다가 다시 재수행하는 기술도 관리 기술도 필요하고 메모리 관리 기술도 필요하고 컨커런트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운영 체제에 들어가야 됐어요. 라는 겁니다. 개념은 이해되세요? 예, 저희가 이 각각은 자세히 배웁니다. 예. 근데 큰 그림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뭐 어싱크로너스 IO 이런 건 뭐냐면 뭐 이것도 나중에 IO 할 때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싱크로너스 IO는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거고 어싱크로너스는 그러니까 IO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도 다른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IO가 처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IO 나중에 챕터 37, 8 아니구나. 그때쯤에 요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로너스 IO는 무조건
얘가 한 번 IO가 요청되면 프로세스는 기다렸다가 그 IO의 결과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걸 보통 싱크로너스 IO라 그러고, 어싱크로너스 IO는 프로세스가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딴짓을 하고 IO가 다른 하드웨어를 통해서 처리가 되면 그 결과값만을 받는 이런 형태로 IO가 이루어지는 걸 어싱크로너스 IO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가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하시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거 우리나라 교재로 보면 뭐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부를까요? 싱크로너스가 보통 동기식, 그죠? 싱크로너스가 보통 비동기식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감이 와요? 동기식, 비동기식이? 보통 이 동기식, 비동기식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일렉트리컬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를 할 때죠. 디지털 시스템 내에 있는 수많은 컴포넌트들은 그냥 제각기 지 맘대로 동작하고 싶다 동작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클럭의 특정 엣지에 맞춰서 개별 모든 동작들이 거기에 얼라인돼서 동작을 합니다. 그게 싱크로너스. 그렇지 않으면 어싱크로너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에서 이거는 음, 제 개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 강요는 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컴퓨터 공학을 학부 때부터 전공한 건 아니다 보니까 보면 약간 삼자적 입장에서 좀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저 단어는 전자과에서 싱크로너스는 명확하거든요. 컴과에서 저 싱크로너스는 요런 거에 비추 또는 다른 데도 있거든요. 잘 안 맞아요, 매치가. 그 의미가. 특히 성능 같은 걸 할 때는 특히 잘 안 맞아요. 그 설명 방식이. 싱크로너스랑 싱크로너스. 일반적으로 싱크로너스 하면 이제 아이오나 이런 걸 할 때는 일단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쭉 가야 돼요. 가서 얘가 완료되기 전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어싱크로너스는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아이오가 생성이 되면 아이오는 따로 처리하고 원래 프로세싱 유닛은 딴짓을 할 수 있는 요걸 어싱크로너스라고 얘기를 하게 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정의대로. 또는 보통 CS에서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를 구분하는 방식 중에 요런 방식도 기준도 있어요. 내가 이 동작을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할 때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결과가 오면 얘는 싱크로너스야. 근데 내가 얘를 반복시켰을 때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보장 못한다면 얘는 어싱크로너스야. 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IO가 딱 발생을 하면 실제 IO가 다 처리되고 올 때까지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쵸? 그러면 얘는 IO가 발생해서 돌아가고 매번 얘를 반복하면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시간을 프로세스가 기다렸다 그 결과를 받을 거예요. 각각의 중간의 하드웨어의 시간이 명확하다면. 그런데 얘 한번 볼게요. 얘는 내가 IO를 요청을 했을 때 IO를 요청하고 프로세서는 멈추고 다른 잡을 수행하겠죠. 그쵸? 그러면 IO가 쭉 와서 얘가 IO가 이제 왔어 라고 하면 IO가 네가 이전에 요청했던 게 끝났어 하는데 프로세서는 지금 다른 잡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IO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수행 중인 걸 무조건 끊고 이전 걸 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초창기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현재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 수행 중인 걸 어디까지는 수행하고 나서 얘를 끄는 다음에 기존 거를 다시 수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땐 내가 도착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멈췄던 걸 다시 재수행해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것은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왜?
멈췄을 때, 그 다음 얘를 멈추고 다른 잡을 수행할 때 이 잡이 무슨 잡이 될지 보장할 수 없어요. 긴 놈일지, 짧게 끝난 놈일지, 내 아이오가 오기 전에 이미 끝날 놈인지, 아니면 내가 아이오가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수행 중일 놈일지, 이걸 우리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왔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앞에 일이 끝나면 재수행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림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잡 1이 수행되다가 응? 잡 1이 수행하다 IO를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안 멈추면 그 다음 잡 IO가 얘가 이제 5초 걸렸고 IO 처리하는데 15초 걸렸으면 잡 1을 재수행할 때 요때 딱 15초마다 싱크로너스는 이 IO가 와서 그 IO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비를 수행하다가 5초 IO를 요청했어요. 근데 잡 2를 수행해. 내가 멈추고. 싱크로너스니까 멈추고 나 딴짓해. IO는 10초 걸려서 15초에 왔는데 그때 아직 잡투가 안 끝났어. 그러면 얘가 이 잡투가 예를 들면 20초면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하게 보면 20초면 얘가 끝나고 나서 잡 1이 수행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기간 이거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그게 잡2만 올 거냐? 모르는 거죠. 거긴 잡3가 올 수도 있고 좀 짧은 잡4가 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동일한 시간대에 결과가 이 리스판스가 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싱크로너스란 얘기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의 접근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이해돼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보세요. 예?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치나 멀티 프로그래밍은 핵심은 이거예요.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싶다예요. 둘 다. 배치건 멀티건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는 거는 동일합니다. 목표는. 단 배치 같은 경우는 휴먼 오버헤드를 줄이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하나의 잡으로 묶어서. 그러다 보니 그걸 묶고 스케줄링하는 모니터 같은 최초의 메모리에 상주하는 운영체제의 프로토타입을 요때 이게 필요해져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멀티는 얘기한 것처럼 IO를 효과적으로 오버래핑해서 숨김으로써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근데 그러려면 메모리에 여러 개의 잡들이 올라와 있어야만 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던 걸 멈출 수 있는 인터럽트도 처리하고 메모리도 관리를 하고 컨커런시 문제도 관리하는 게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한 70년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기능들은 멀티 프로그램에 배치해 있는 기능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말하면 뭐 배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인 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졌어요. 80년대 들면서부터. 뭐냐? 80년대 들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면서 CPU의 속도는 계속 빨라졌어요. 크기는 작아졌고 가격은 떨어졌어요. 무어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그쵸? 무어 아저씨가 그랬잖아요. 동일한 칩 사이즈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직접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는 18개월 또는 24개월마다 2배가 될 겁니다. 그 말은 성능도 2배씩 늘어날 겁니다. 가격은 2분의 1로 줄어,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제는 컴퓨터가 되게 빨라졌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싸졌어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어떻게든 노는 꼴을 난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비싼 컴퓨터를 사놨는데 이 CPU가 놀아? 막 치는 거죠. 그래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 가격이 싸졌어.
속도는 빨라졌는데 싸졌어.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를 더 많이 사용해, 덜 많이 사용하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의, 사람의 경험,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이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컴퓨터를 이제는 다 도입이 됐어요. 미국에는. 초창기는 이제 메인프레임, 서버, 지금의 서버 같은 거죠. 그래서 중앙에 컴퓨터가 회사 중앙에 있고 각 사무실의 책상 위에는 터미널이 있는 거죠. 그냥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랑 모니터, 아웃풋 이 모니터가 있는 거고 내가 중앙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 컴퓨터를 혼자 쓰는 게 아니죠. 회사가 100명이면 100명이 쓰고 1000명이면 1000명이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게 뭐였냐? 자, 100명이 쓰는데 자, 아침에 땅 출근했어요. 땅 출근해서 내가 급하게 할 일이 있어서 유저 1도 접속하고 유저 2도 접속하고 유저 3도 접속하고 유저 100번째 유저도 접속했어요. 그리고 각자 필요한 일을 컴퓨터에 던졌어요. 그러면 일단 IO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볼게요.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기존의 잡이 멈추려면 뭐가 발생해야 돼요? IO가 발생해야 되죠. 만약 IO가 발생하지 않는 일이 계속 쭉 진행되고 있다면 100,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한 놈 일 처리 끝나고 두 번째 요청한 거 일 처리 끝나고 세 번째 일 처리 끝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럼 100번째는 앞에 99명의 일을 컴퓨터가 다 처리하기 전에는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대기 상태죠. 그럼 빡쳐요, 안 빡쳐요? 왜? 난 일 끝나야 퇴근해야 돼요. 지금처럼 여러분 주 52시간 이런 게 없던 시대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주 52시간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학교 갔다가 회사를 돌아간 게 2020년 8월에 돌아갔거든요. 제가 2025년 9월에 이제 그 학교로 갔다가 이제 회사 복귀한 게 주 52시간이라는 거야. 이게 뭐지? 신기했어요, 진짜. 사람들 가고 막 너무 신기해. 저희 땐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일찍, 일찍 퇴근하면 당일 퇴근이죠. 진짜. 집에 제가 9시 이렇게 가면 와이프가 뭔 일 있어? 막 이렇게 놀랬었거든요. 진짜. 나쁘죠. 그건 나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이 끝나야 퇴근하잖아요. 근데 내일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컴퓨터가 다른 일 처리하는 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럼 사용자가 좋나요? 열받죠. 그래서 요때부터 뭐가 있냐면 인터랙티브 컴퓨팅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터랙티브라는 건 뭐냐면 저게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인터랙티브는 인터랙션, 그래서 교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컴퓨터랑 교감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여러분 세대는 AI가 장착된 저는 AI는 세상을 엄청나게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AI가 대단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AI보다 인터넷이 훨씬 더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고 인터넷보다는 냉정하게 그 모스 부호가 무선 전선 전신 이게 인류를 훨씬 더 많이 바꿨어요. 실제 기록으로 보면 생산성 향상 지수 그 새로운 기술로 인한 거는 인터넷이 전신 내 10분의 1도 안 돼요. AI는 더 적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엄청 바꿀 것 같아요. 로봇에 AI가 들어갔을 때. 그거는 인류의 삶을 어마무시하게 바꿀 것 같아요. 일단 취업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일하는 형태가 다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지금 일반적인 업무의 대부분이 그걸로 바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사람 뽑을 필요가 있어요?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바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다 바뀔 거고, 거기에 맞춘 사회 시스템도 다 바뀔 거예요. 여러분, 다크 팩토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크 팩토리가 실제 이제 중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크 팩토리를 하면 그냥 번역하면 어두운 공장이죠. 이게 뭐냐? 사람이 일하지 않는 공장이에요. 휴머노드 로봇이랑 기계만 있는 공장이에요. 그럼 거기 불 킬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예 불이 꺼져 있는 공장이에요. 근데 24시간 돌죠. 그게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저는 중국이나 이런 중국에서 뭐 로봇 마라톤 대회 전 그거 보면 무서워요. 진짜 중국 기술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해요. 학회를 가보면 어느 국가가 다음 기술 패권을 쥘지는 눈에 보여요. 컴퓨터 공학은 발표자의 무조건 최소 50% 이상은 다 중국인입니다. 어설픈 학회가 아니라 정말 탑 학회에서 50%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50%, 최소 50%. 전자공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공학은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대만 쪽이나 싱가포르 쪽도 되게 잘했었거든요. 거기 파운드리도 있고 해서. 컴퓨터는 그 점령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에요. 무서울 지경. 거기에 때려붓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돼요. 저희 나라 1년 예산을 연구개발비로 때려 넣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있는 엔지니어들이 가서 일하고 하면 기술 탈취다 욕하긴 하지만 저도 스카우트제를 받았거든요. 많이? 금액이 너무 달라요. 뭐 그거 다 줄 것 같냐? 계약금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화웨이가 저한테 제시한 금액이 몇십억 단위. 그중에 계약금이 십몇억. 연봉은 그때가 2010년, 18년도인데 계약 연봉은 7억. 그래서 인센티브 있으면 10억까지. 지금은 더 하죠. 안 갈 것 같으세요? 무시 못해요. 이게. 물론 저는 뭐 그냥 나 회사 돌아가면 임원 될 건데 그 정도는 받겠지. 하고 그냥 싫어. 나 중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해. 하고 안 가긴 했어요. 거기에 자녀들 다 국제학교 뭐 모든 집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죠. 4년 있다가 뭐 담을 뺏기고 쫓겨날 거야. 4년이면 평생 쓸 거 벌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거기 가는 사람들도 야가서 한꺼번에 다 안 뱉어내요. 노하우도. 찬찬히 뱉어. 그리고 이제는 일반 걸 중국에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중국의 기술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정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 컨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진짜 비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 유의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자본주의적 국가예요. 극도의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지. 저희는 회사가 그러니까 중국에도 공장을 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해요. 제가 뭐 셋업하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봐주고 해서 뭐 형식적으로 출장을 가야 돼서 중국을 이제 몇 번 가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뺨을 몇 대를 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요, 중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그러면 한국에서도 중국 인력 쓸 수 있어요. 예. 중국 엔지니어 쓸 수 있죠. 인도 엔지니어나 이런 벌써 쓰고 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인도인들만 있는 개발팀들이 있었어요. 따로 뽑아서 해요. 잘하거든. 거기다 쌍갑에. 단 말을 좀 안 듣는다. 제가 관리한 팀도 있었거든요.
말을 안 듣는다 뿐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은 한국 안에서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는 이제 점점 그렇게 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더 잔소리해요.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사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지금 뭐 학점 따고 이런 거가 눈앞에 보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그게 걸려 있어요. 단순히 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학습하고 배우고 이해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이 습관을 대학교 때 안 가지면 사회 나가서 그걸 이게 필요해 했을 때 하는 거는 거의 어려워요. 안 돼요. 진짜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지금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대학원에 있을 때까지 그 습관을 내가 몸에 체득해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인터랙티브는 이거예요. 내가 컴퓨터에 필요한 걸 요청하면 그 컴퓨터가 그 내 요청한 걸 처리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 컴퓨터랑 대화하듯이 내가 1 더하기 2는 엔터 치면 3을 딱 보여주고 뭐 예를 들면 몇 곱하기 몇 하면 얼마야 하면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런 컴퓨팅을 사람들이 원하게 된 거예요. 왜? 내 자리 하나하나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게 터미널이든 개인 미니 컴퓨터건 내가 요청하는 게 있으면 그때 바로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검색 엔진을 치고 엔터를 치면 검색 엔진 화면이 쫙 나오고 여러분이 뭐 음악을 듣고 싶으면 클릭하면 그게 쫙 나오고 영상을 보고 싶으면 클릭하면 영상이 쫙 나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 명이 지금도 당연히 여러분 내 컴퓨터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를 거쳐서 결과를 받잖아요.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넷플릭스의 모든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모든 데이터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이 1년에 하루에 몇 명이겠어요, 전 세계에. 그럼 만약 이전 방식대로 한 명 끝나고 그다음 끝나고 그다음에 내가 요청하는 드라마는 난 언제 봐야 돼? 내년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터랙티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면 그냥 바로 답해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게 인터랙티브 컴퓨팅.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요청하면 잠깐은 기다려줄 수 있지만 빨리빨리 답을 줘 이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끝나고 넥스트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불가능하죠. 그냥 소위 말하는 선착순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뭐냐? 아까 오늘 학생부들 잠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내 컴퓨터에 내가 얘기한 거죠. 워드 켜놓고 숙제하면서 유튜브로 음악 듣고 인스타로 메신저 주고받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 켜놨어요. 그러면 자, 내가 요청하는 게 네개예요. 즉, 이 컴퓨터에 유저가 4명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네개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시퀀셜하게 수행하면 하나 수행하고 닫고 그다음 수행하고 닫고 그다음 수행하고 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인터랙티브 컴퓨팅이 가능하게 된 거는 물론 사용자가 이제 그런 요청도 있지만 제가 앞에 전제를 달았죠.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이때는 이제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기가헤르츠 단위로 갈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2, 3기가헤르츠지만 90년대, 80년대 후반에 이미 기가헤르츠 단위였어요. CPU는. 배웠잖아요. 더 이상 클락 스피드를 높이지 않았다. 파워 때문에. 그래서 멀티코어로 갔다.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파워월 하면서 배우셨죠. 기억 혹시 나세요? 그래서 더 이상 클락 스피드를 높이는 게 아니라 멀티코어로 스루풋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능을 갖다. 파워를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열이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선택한 게 이거예요. 자, 컴퓨터 1기가헤르츠만 해도 1초에 10의 9승계의 일을 해요. 즉, 하나의 일을 할 때 1나노세크당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명령 하나씩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인 거죠. 내가 워드를 칠 때 내가 김명석이라는 타이프를 칠 때 제가 아무리 빠른 300타라고 하더라도 1분에 300타 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내가 기억 치는 걸 처리해요. 그리고 내가 김명석의 이응을 하기 전에 음악의 스트리밍에서 몇 바이트를 틀어줘요. 그리고 나서 검색 엔진을 유지하고 추가된 게 있는지 검색 엔진 걸 처리하고 인스타의 DM을 수신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뭐 메시지가 오면 그거 한 캐릭터를 처리해요. 그리고 내가 I를 쳐요. I란다. E. 갑자기 모음 이름을 까먹었네. 아예 이, 오, 우. 이 맞죠? E를 쳐요. 그리고 내가 E를 이 처리하는 거 이미 금방 끝나요. 1, 2 나왔을 때 그게 끝나고 내가 그다음 미음을 치기 전까지 다음 음악을 나한테 귀에서 꽂아주고 다음 몇 바이트를 스트리밍 음악을 꽂아주고 그다음에 검색 엔진에 찾았던 거 네트워크에서 오거나 이런 거 처리하고 그다음 인스타 DM에 다음 캐릭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얘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동시에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으로는 얘가 동시에 처리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분만 쓰고 끝낼게요. 이런 식으로 짧게 치게 각각의 잡에 너 예를 들면 원래 예전에는 너 그래 30분 처리, 너 10분, 그다음 너 1시간 이런 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1나노씩 돌려가면서 가는 거죠. 또는 뭐 10나노, 뭐 인간이 나노세컨드 미리만 돼도 인간은 구분 못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mm씩 예를 들면 돌려간다고 쳐봐요. 10mm면 만 나노세크죠. 만 나노세크면 컴퓨터가 명령어를 몇 개 처리해요? 10,000개 처리해요. 그러니까 10mm씩만 돌려도 내가 이 각각의 잡에 요청했던 일을 10mm씩만 처리해도 인간은 얘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 잡마다 짧은 시간들을 할당해서 얘네들을 돌려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을 타임 슬라이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타임 슬라이스 쪼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쪼개서 각 잡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시간을 공유해서 쓴다고 해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싱글 코어로 사용자는 얘가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당연히 타임 쉐어링 시스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재밌게 노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